회장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 달에 4번입니다. 대신 1,000만 원을 드리죠.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회장님을 바라봤다.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게 어떤 의미예요? 회장님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는 겁니다. 거실 한복판, 고요한 공기가 송곳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여자의 용기와 선택, 그리고 잔잔하지만 뜨거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연수, 올해 52살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저 평범한 중년 아줌마처럼 들리겠지. 하지만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평범했던 적이 없었다. 나는 지금 서울 변두리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중학생 딸 민지와 둘이 살고 있다. 엄마, 피아노 학원비 또 밀렸대.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가슴 한쪽이 쿡 찔리는 것 같았지만 나는 모른 척 웃으며 넘겼다. 아, 민지야. 엄마가 깜빡했네. 내일 바로 입금한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려. 사실은 깜빡한 게 아니라 당장 손에 쥔 돈이 없었을 뿐이었다.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 민지가 있었으니까. 나는 35살에 결혼했다. 처음엔 행복했다. 서로를 아껴주고 웃으며 지냈던 시간들이 참 좋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자꾸 외박을 하게 됐다. 점점 집에 오지 않는 날들이 늘어갔다. 도박에 빠진 남편은 2달이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돌아온 건 싸늘한 반응과 손찌검뿐이었다. 결국 꼭 지키고 싶었던 결혼 생활도 무너지고 말았다. 그렇게 결혼해서 얻은 건 딱 하나, 내 딸 민지. 이 아이 하나만 지켜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버텨왔다. 그런데 아무리 버텨도 세상은 점점 더 차갑게 등을 돌렸다. 옛날 말이 문득 생각났다. 울고 싶은 년 뺨을 때린다고. 그 말이 꼭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았다. 다니던 직장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방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팔꿈치에 염증이 생겨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실업수당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지만 그 생활비는 바닥을 보이고 그래도 무너질 순 없었다. 왜냐면 나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민지, 내 전부인 아이를 지켜야 했다. 민지의 피아노 레슨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구인 광고를 보게 됐다. 한남동 대저택 가정부 모집 마이너스 고액 급여. 짧은 문구였지만 내 눈에는 한 줄기 빛처럼 보였다. 나는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어보려고 한다. 살아야 하니까. 민지를 지켜야 하니까.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가정부 일이 어때서? 이 일하면서 다른 일 천천히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나는 집을 나섰다. 한남동 깊숙한 골목길, 양쪽으로 늘어선 고급 저택들 사이로 유독 더 커다란 하얀 대문이 보였다. 여기가 맞나? 가방 끈을 꽉 움켜쥐고 대문 앞에 선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이 문을 열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지 인터폰을 누르자 곧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철컥하고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정원 가득 오래된 소나무와 단정한 꽃길이 펼쳐졌다. 그 너머 고풍스러운 2층 저택이 우뚝 서 있었다. 대리석 계단을 조심스레 올라가 노크를 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나온 건 70대 초반의 남자였다. 검정색 니트에 회색 슬랙스, 깔끔한 차림새. 주름진 얼굴엔 어쩐지 깊은 외로움이 비쳐 보였다. 김연수 씨죠? 네,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의 눈빛은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눈빛 너머에는
말 못할 고독이 숨어 있는 듯 했다. 수고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커피향이 감도는 거실로 안내받았다. 회장님은 직접 커피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 생활은 단순해요. 청소, 세탁, 간단한 식사 준비 정도입니다. 평일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밥까지 만들어 놓고 오후 5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토요일은 1시까지만 일하고 퇴근하세요.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정돈된 일상 같은 것에 살짝 안도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렇게 첫날은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일해야 할 구석구석을 익히는데 시간을 보냈다. 회장님은 무뚝뚝했지만 필요 이상 다그치거나 명령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였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은 저를 거실로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연수 씨,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월급과는 별도로 드릴 돈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한 달에 4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시간을 보낸다.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을 무겁게 눌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답했다. 나와 하룻밤을 보내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순간 목이 바짝 말랐다. 내 손끝이 떨리고 있는 걸 들키지 않으려 꽉 쥐었다. 회장님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외로운 시간을 조금 덜 외롭게 보내는 겁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저을 수도 없었다. 식탁 위에 놓인 봉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오후 5시 일을 마치고 한남동 고급 저택을 나서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오늘 하루도 끝났다. 가볍게 숨을 내쉬며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서울 변두리의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좁고 눅눅한 골목, 곳곳에 널린 쓰레기 봉투, 낡은 건물들, 그 안에 반지하 내 방, 불이 외롭게 켜져 있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섞인 습기가 훅 끼쳐왔다. 다녀왔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듯 말하고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민지는 학원에 가고 없다. 이 작은 집안엔 나 혼자뿐이었다. 색바랜 1인용 소파에 털썩 앉았다. 잠깐만 눈을 감으려 했는데 가슴속에 던져진 그 한마디가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한 달에 4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는 거. 내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한 달에 4번, 1,000,000원. 목을 타고 끈적한 무언가가 올라왔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걸까? 자존심이냐 생존이냐?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 같은 건 내던진 지 오래였던 것 같은데 막상 이 한 걸음을 딛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엄마,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지가 씩씩하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들어왔다. 나 오늘 피아노 선생님이 칭찬했어. 민지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고 자존심도 버려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는 소파에 앉은 채로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꼼짝도 하지 못했다. 밤이 깊었다. 창밖에 겨울바람이 창문을 덜컹이며 때렸다. 나는 혼자 소파에 웅크린 채 민지가 잠든 조용한 집안에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과 싸워야 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창밖에선 바람이 쉬지 않고 울어댔고 좁은 방 안은 유난히 추웠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지럽게 떠오르는 건 민지의 웃는 얼굴과
회장님의 조용했던 목소리.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그 돈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핸드폰을 열어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잔액 48,230원. 통장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민지 피아노 학원비랑 콩쿨 회비도 다음 달까지 내야 하는데.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방 안에 허공처럼 흩어졌다. 벽에 기대어 무릎을 끌어안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손끝까지 차가워졌다. 심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구인 사이트를 다시 열어봤지만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눈에 뜨지 않았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적 아버지는 내가 5살 때 세상을 떠나셨다. 엄마는 어린 나를 데리고 살 힘이 없다며 나를 할머니 댁에 맡기고 떠났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게.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처음 알았다. 세상은 이렇게 쉽게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구나.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나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외로움은 숨기고 상처는 삼키는 법을 너무 일찍 알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결심했다. 나는 절대 민지를 포기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낼 거야. 나는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민지야, 엄마는 널 버리지 않아. 절대로. 내 심장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한때는 버려졌던 나였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세상이 되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창백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섰다.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 텅 빈 눈동자. 그런데도 입술을 깨물고 나는 화장을 조금 했다. 오늘은 웃어야 해. 민지가 아침밥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피아노 선생님이 내가 요즘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다음 달에 큰 콩쿨이 있는데 나가보자고 하셨어.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당연히 나가야지. 그 말이 목에 걸려서 삼키는데 한참이 걸렸다. 그날 나는 다시 한남동 저택으로 출근했다.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신문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네. 짧지만 뚜렷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내 삶을 위해, 무엇보다 민지를 위해 어떤 치욕도 삼켜야 했고, 지금의 나에게는 이 선택밖에 없다.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회색 니트에 검정 바지를 입고 손에 책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어제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돌렸다. 회색빛 눈동자가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한 달에 4번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내 말에 회장님의 얼굴에 어쩐지 안도 같은 게 스쳤다. 고마워요. 연수 씨 덕분에 이 집이 다시 따뜻해질 것 같군요. 회장님은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은은한 향이 방 안을 채웠다.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녁 식사는 같이 합시다. 혼자 먹는 밥이란 건 참 쓸쓸합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미소가 서로의 입가에 번졌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 방 안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한 따스함이 감돌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쌈채소. 투박하지만 정성껏 차린 저녁이었다. 회장님은 몇 번이고 젓가락을 멈추더니 나직이 말했다. 이렇게 따뜻한 밥상은 오랜만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내 눈가가 어느새 뜨거워지고 있었다. 나처럼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그런데 회장님이 그저 조용히 지그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엔 무언가 알 수 없는 깊이가 느껴졌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벌써 오늘이 그날인가.
드디어 이 순간이 오는 건가. 나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민지를 위해서야 민지를 위해선 스스로를 수없이 다독였다. 어쩌면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회장님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2층 게스트룸에서 편히 쉬어요. 뜻밖의 말에 나는 멈칫하며 그를 바라봤다. 회장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표정엔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사실 몇 년 전 내 딸이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당신 얼굴이 우리 딸이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 아이 얼굴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회장님의 눈가에 잠시 머무는 그리움과 외로움이 묘하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렇게 서로 말없이 밥을 먹던 순간 회장님의 핸드폰이 울렸다. 회장님은 핸드폰 화면을 힐끔 보더니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였지만 왠지 담담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누구예요? 나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아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놈인데 요즘 부쩍 연락이 잦아졌어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회장님의 눈빛에는 말 못할 피곤함과 걱정이 스며 있었다. 그 따뜻했던 밥상의 온기가 순식간에 미묘한 긴장감으로 변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회장님의 쓸쓸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에 섰다. 조용히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고 두부와 채소를 넣었다.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덮었다. 식탁에 국을 올려놓자 회장님이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잘 잤어요? 무심한 듯 걱정해주는 회장님의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네, 나는 짧게 대답했다. 회장님은 잠시 국을 바라보더니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국물을 떠서 입에 넣고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아, 이런 된장국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다. 회장님은 국을 한 숟갈 더 떠서 천천히 드셨다. 그 모습은 마치 아주 오랜만에 고향의 냄새를 맡은 아이 같았다. 우리 딸도 된장국 좋아했어요. 회장님이 문득 그렇게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회장님을 바라봤다. 회장님의 눈가는 미묘하게 젖어 있었다.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된장국을 먹었었는데 짧은 한숨이 이어졌다. 그 순간 괜히 내 가슴이 울컥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앞으로는 저랑 같이 먹어요. 내가 말해놓고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회장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표정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사함과 외로움이 동시에 비쳐 있었다. 며칠 후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있던 오후였다. 인터폰이 울렸다. 모니터 화면에는 반듯한 수트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냉정하고 딱딱한 인상. 그 옆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이범석입니다. 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목소리마저 차가웠다. 나는 얼른 인터폰을 열어주고 현관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곧 무거운 구두 소리를 내며 그들이 들어왔다. 이범석은 나를 흘긋 훑어보더니 짧게 물었다. 당신이 새로운 가정부입니까? 네, 김현수입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이범석은 미간을 찌푸릴 뿐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거실에 계십니다. 나는 조심스레 안내했다.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다가 아들을 보자 미소 지었다. 범서가 왔구나. 하지만 이범석은 그런 회장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잠깐 단둘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방으로 물러나면서도 등 뒤로 쏟아지는
범석의 싸늘한 시선을 느꼈다.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오자 미세하게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 소리에 숨을 죽였다. 아버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선 재산 많은 노인들을 노린 사기극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범석아, 그런 말은 지금 이 여자 출신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여놓고 1,000만 원씩이나 주고 있다면서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회장님의 낮고 약한 변명이 들렸다. 그러나 이범석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하고 차가웠다. 아버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저도 법적으로라도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심장이 조여왔다.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꽉 쥐었다. 뭔가 아주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서늘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지의 얼굴이 창백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더니 힘없이 중얼거렸다. 엄마, 오늘 어떤 아저씨가 학교 앞에 와 있었어.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떤 아저씨? 나한테 너희 엄마가 몸 팔아서 너 학교 보내는 거야 라고.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그래?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주먹을 꽉 쥔 손에서 소리가 났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몰라. 검정 양복 입은 아저씨였어. 나보고 김현수 씨 딸이냐고 엄청 무섭게 쳐다봤어. 민지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조그만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민지를 꼭 끌어안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님 아들 짓이다. 이 인간이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억누르며 민지를 토닥였다. 괜찮아.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믿지?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그날 밤 민지는 혼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다. 나는 문 앞에 앉아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다음 날 한남동 저택으로 갔다. 나는 숨을 삼키며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보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저 이 일 그만두겠습니다. 회장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연수 씨, 저 민지까지 다치게 할 순 없습니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말에 회장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연수 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시간을 줘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어린아이처럼 작고 약해 보였다. 나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회장님의 손이 허공을 더듬듯 뻗었다. 연수 씨, 내가 범석이 문제 깨끗이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부디 떠나지 말고 내 옆에 있어요. 회장님의 그 한마디가 굳게 담은 내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 이 이상 상처 주면 저 안 참을 거예요. 며칠이 지났다. 회장님은 나를 서재로 조용히 불렀다. 서재 안은 묵직한 나무 가구들과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다. 회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범석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숨을 삼켰다. 네. 회장님은 오래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내가 최근에 알아봤는데 범석이가 변호사와 짜고 내 이름으로 된 강남 빌딩 2채를 이미 자기 앞으로 옮겨놨더군요.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회장님의 손등에는 핏줄이 뚜렷하게 솟아 있었다. 게다가 주치의에게 부탁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단 걸 알았어요. 나는 놀라움과 분노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럴 수가. 아직 서류가 완성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회장님은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연수 씨, 나 진짜 치매 아니야. 알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네. 저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회장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입시다. 그날 밤 회장님과 나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우선 주치의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주치의는 범석 씨와 손잡은 상태니까 다른 병원, 신뢰할 수 있는 의사에게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해요. 회장님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현재 재산 상황을 모두 정리해서 서둘러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범석 씨가 손대지 못하도록. 회장님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돼서요.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내 손등을 살짝 잡았다. 고마워요. 연수 씨, 나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회장님은 조용히 새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다.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낸 건 나였다. 진단 결과는 명백했다. 치매 소견 없음. 그걸 손에 쥔 순간 나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한 곱이 넘겼어요. 회장님도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연수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서둘러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다. 회장님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 일부는 신탁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미국에 있는 범석 씨 말고 다른 법정 후견인을 세우기로 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범석 씨는 매일같이 저택에 들이닥쳐 서류에 서명하라고 윽박질렀다. 아버지, 이건 그냥 절차예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회장님은 꿋꿋하게 버텼다. 잠깐 변호사랑 먼저 상의해야겠다. 범석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곧장 나를 노려봤다. 당신이죠? 당신이 아버지를 꼬드긴 거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은 스스로 판단하신 겁니다. 그 누구도 꼬드긴 적 없어요. 범석은 이를 갈며 저택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회장님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이젠 정말 전면전이구나.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먼저 제대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며칠 후 회장님은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모든 재산은 신탁회사에 맡겼고 회장님의 의사에 따라 일정 금액만 연수와 민지 앞으로 장학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됐다. 범석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저녁 범석은 저택으로 쳐들어왔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범석은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거칠게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내가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아버지,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너무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아들인데 이게 뭡니까? 범석의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범석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넌 이미 내 강남 빌딩 2채를 가져갔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범석은 움찔했지만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래도 제가 아들인데.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네가 아들이라 이 정도 선에서 그만두는 거야. 남이었으면 벌써 고소했다. 이제 그만해라. 이 이상 욕심내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가. 범석은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다. 이 여자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야. 범석은 나를 향해 소리쳤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했다. 네가 아들이라면 내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인 나를 돌아봤어야지. 범석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먹을 쥔 손만 덜덜 떨면서 저택을 나섰다. 그가 떠난 뒤 거실 안에는 오래간만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조용히 회장님을 바라봤다. 회장님도 나를 바라봤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제서야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따뜻함이 있었다. 며칠 후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연수 씨,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민지,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거 어떠세요? 피아노에 재능이 있으니 잘할 거예요. 학비랑 생활비는 내가 전부 지원할게요. 나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정말이요? 당연하죠. 민지는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쳐야 해요. 가슴이 벅차올랐다. 감사함과 설렘,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함이 뒤섞였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을 가로막았다. 같이 가요. 민지 혼자 보내지 말고 연수 씨도 함께 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괜찮아요. 민지는 혼자서도 잘할 거예요. 회장님은 이번엔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엄마가 곁에 있어야죠. 민지는 아직 어리잖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며칠 뒤 민지와 함께 비행기표를 끊고 출국 준비를 마쳤다. 회장님은 우리를 배웅하지 않았다. 그저 먼 발치에서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잘 가요. 꼭 행복해야 돼요. 회장님은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남동 저택. 회장님은 혼자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졌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쓸쓸했다. 회장님은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때였다. 회장님,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회장님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거실 문 앞에 연수가 서 있었다.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다. 회장님 걱정돼서 결국 못 가겠더라고요. 회장님의 눈이 커졌다. 연수 씨, 연수는 살짝 웃으며 다가왔다. 저 여기 있을게요. 회장님 옆에. 회장님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민지는? 민지요? 걱정 마세요. 민지 고모 친구분이 미국에 계셔서 민지랑 같이 있어주기로 했어요. 저는 회장님 저녁 만들어야죠. 연수는 씩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의 입가에도 천천히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날 저녁 한남동 저택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식탁이 차려졌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회장님과 연수는 마주 앉아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저녁을 함께했다. 누군가는 삶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진짜 사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따뜻한 만남과 따뜻한 하루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